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심리학 7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회학습 이론 앞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의 우리가 기본 가정부터 살펴봤습니다. 그죠?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률적인 어떤 규범적인 사회를 가정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그죠? 각기 다른 어떤 이런 규범 체계를 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라는 것은 어떤 일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옳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일률적인 그 규범 체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특정 문화 체계, 특정 규범 체계에 잘 적응된 것을 우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범죄는 어떤 비행 하위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 잘 적응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도덕적 질서로 규정된다고 보는 다른 이론들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뭐 선하다라든지 뭐 악하다라든지 자, 이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사람은 백지 상태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달리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 몰래 악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보는 통제 이론 또는 프로이드 관점하고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고 보는 긴장 이론의 관점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뿌리로서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부터 사회학습 이론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떤 학습의 결과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그 행동의 빈도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 고전적 조건부 이론과 자발적 조건부 이론이 있었습니다. 고전적 조건부 이론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등장한 이론으로서 음식을 줄 때 이제 종소리를 나게 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고전적인 어떤 반응, 그죠? 어떤 그 개체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그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이제 심리학에 적용을 하면서 범죄 행동의 심리학적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자발적 조건부 이론 스키너는 단순히 개가 어떤 침을 흘리는 등의 어떤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죠? 개체가 행동을 학습하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스키너의 자발적 조건부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 조건부란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반응을 만들어내거나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 보상의 강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강화, 그죠? 미래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보상을 얻기 위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죠? 이제 그런 것을 강화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강화의 종류는 뭐 1차 강화와 2차 강화, 그다음에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었습니다. 1차 강화는 어떤 생존에 필요한 자극, 음식, 물, 뭐 수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2차 강화는 이런 1차 강화, 음식, 물, 수면과 연결 됨으로써 뭔가를 이제 이런 1차적인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2차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긍정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고 부정적 강화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 불유쾌한 사건이나 자극을 피하려는 것을 부정적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된 무기력 이론, 그죠? 역시 이제 강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 학습 이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건 피해자에 관한 어떤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강화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론 구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자, 유사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에 가두고 A 집단에는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되, 그죠? 코로 어떤 뭐 지렛대를 누른다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장치를 하고 두 번째 B 집단은 전기 충격을 가하더라도 이걸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후에
A 집단, B 집단 모두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 집단은 즉시 도망갔지만 B 집단은 그대로 그 충격을 감내하면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내가 고통을 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라는 얘기고, 자,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학습한 내용을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폭력, 그죠? 가정폭력을 계속 당한 어떤 그 배우자가 그 남편이 뭐 출타 중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도망가지 않고 뭐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부부로 살면서 이제 고통을 감내하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등장한 것이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두라라는 사람이 행동주의 이론에다가 모델링을 추가를 해서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강화, 뭐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뭐 또는 처벌,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행동주의 이론.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뭐 모방, 뭐 모델링 영어로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사람의 행동이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배우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방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름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 그죠? 심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학에서는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나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나 다 비슷하지만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인 어떤 사회학습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로 대변되는 행동주의 이론에다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추가된 개념은 뭐였습니까? 모방이죠, 그죠? 모방. 모방에다가 그다음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이제 합쳐서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라는 이론은 어떤 사회학적인 개념이에요. 사회학적인 개념. 그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뭐 굳이 뭐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헤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란 이제 어떤 것이냐? 사회학적 측면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에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 이게 뭐겠습니까? 범죄를 뭐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범죄 행위 자체를 뭐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죠? 좀 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에 얼마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느냐.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아무래도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어떤 무리들, 뭐 비행 청소년 무리, 그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어떤 뭐 힘이 센 증거, 그죠? 우리가 더 힘이 세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범죄는 정말 멋있는 거야. 뭐 쿨한 거야. 그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과 이제 하고만 이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차별적 관계라 그럽니다. 차별적 관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아이들하고 차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죠? 차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 그런 아이들로부터 범죄의 우호적인 어떤 정의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 우호적인 정의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은 원래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이커스가 사회학습 이론을 만들기 전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부터 본 것이 아니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부터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금 달리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에이커스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커스가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책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은 저 차별적 관계를 맺으면 뭐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범죄에 우호적인 어떤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른다. 서덜랜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 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그지? 뭐 이해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범죄 우호적인 정의를 이런 아이들로부터 배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배울까? 자,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련된 어떤 뭐 선행 연구들이나 어떤 선행 이론들 이런 걸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죠? 반두라의 사회학습을 읽어보다 보니까 행동주의 이론 여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죠? 강화, 차별적 강화, 그죠? 강화. 그다음에 처벌. 그래 사람이 어떤 강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죠?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에이커스가 그죠? 자 그리고 또 모델링 모방 모방을 통해서도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메커니즘을 넣은 거죠. 차별적 관계를 가지면 사람이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생각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 학습의 원리는 차별적 강화와 모방이다. 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을 보다가 그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어떤 한계를 발견한 거예요. 베이커스가.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대체 어떠한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배운다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런 한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론들을 쭉 찾다 보니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여기 보니까 어, 강화라는 얘기도 있고 모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이거를 이 이론에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은 나쁜 아이들이 그죠?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이제 자기들하고 어떤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죠? 뭐 다른 아이들을 막 때리면서 뭔가 물건을 뺏고 있는데, 어, 내가 만약에 그 무리에서 그 아이를 뭐 한 대 더 때렸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야, 얘는 뭐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잘했어. 잘 때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어떤 칭찬을 해줄 겁니다. 칭찬.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다른 아이를 때릴 때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니까, 우리 다른 무리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죠? 이런 어떤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아이를 만나면은 또 때려야지.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되게 멋있는 거야. 이런 어떤 범주의 우호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같이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어떤 한 아이를, 막 약한 아이를 막 때리면서 막 괴롭혀요. 근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 그죠?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이죠, 모방. 그죠? 그래서 어떤 강화, 그다음에 모방,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다른 아이들이 어떤 한 무리에서 비행 무리에서 다른 아이를 막 때리고 있는데 나는 아예 그런 행동 하기 싫어 그러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야 너는 뭔데 착한 척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좀 비난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내가 다른 아이들이 뭔가 비행 짓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가담하지 않으면은 일종의 어떤 처벌을 받는구나. 일종의 처벌, 부정적 강화. 그죠? 그래서 어떤 범죄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이 무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 어떤 우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범죄의 우호적인 생각을 배웠어요. 그렇게 강화와
모방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어떤 이 아이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커스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의 어떤 한계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과의 통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죠? 처음에는 이제 차별적 접촉 이론을 보다가 어떤 한계를 발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부 다 통합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화와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일단 비행친구 또는 반사회적 부모, 그죠? 부모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뭐 범죄를 막 저지르고 아이들 앞에서 막 어떤 나쁜 행동을 막 일삼는 그런 부모들, 그죠? 그런 부모들한테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행친구나 또는 반사회적 부모하고 어떤 차별적인 관계를 가지면 그 차별적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어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면 자, 모방이나 어떤 차별적 강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차별적이라는 것은 어떤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경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쏠리는 한쪽으로만 계속 이제 어떤 나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괜찮구나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강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모방을 하게 되고 이런 모방과 어떤 강화를 통해서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갖게 되고 그죠? 그다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자, 이런 어떤 인과관계 모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 설문조사나 뭐 청소년들 어떤 뭐 비행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맞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증 연구에 어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행동은 주변의 다른 아이들에게 배운다라고 보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용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차별적 관계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차별적 관계라는 것은 행동의 모델이 되고 보상이나 처벌을 통해 정의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차별적 그냥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어떤 관계,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많이 어울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definition입니다. justice가 아니고 definition, 그죠? 어떤 행동을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는 생각이나 태도,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어떤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비슷하겠네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제 보려면은 정의라고 하면은 어떤 가치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 즉 범죄의 우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이고, 차별적 강화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실제로 주어지거나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이나 처벌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보상을 노리고 어떤 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에 대한 경험도 할 것이고, 처벌을 피하는 것에 대한 경험도 할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어떤 한 개인 안에서 이제 균형점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적 강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의와 한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 그죠? 처음에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은 자,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어떤 한계를 가지느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사회학으로부터 유래된 이론들도 있고 심리학에서부터 유래된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범죄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적인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학적인 요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에이커스가 처음에는 어떤 사회학 이론의 어떤 일부였던 서덜랜드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 그죠? 사회학자인 서덜랜드가 만든 차별적 접촉 이론을 이렇게 보다가 그죠?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회학적인 관점에는 자, 어떤 한계가 뭐냐면 결정적으로 그 사회학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받게 되는 그죠?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가? 이 사회하고 사람하고 이 연결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차별적 접촉 이론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학습 이론,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그죠? 반두라가 제시한 어떤 심리학적 이론을 가져와서 두 개를 이제 결합을 시킨 겁니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에이커스만의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많은 실증 연구에 지지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회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실증 연구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아이를 뭐 약한 아이를 괴롭힌다라든지 남의 물건을 뭐 슬쩍 훔친다라든지 그죠? 뭐 욕설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행동,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라든지 자, 이런 정도의 행동은 뭐 보고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설득력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살인. 자, 살인도 보고 배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 물론 뭐 어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연쇄살인마들 이제 얘기해 보면은 예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마 이름을 이제 대면서 이제 그 사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조금 어떤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 배워서 살인을 저지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 그죠? 어떤 그 사람의 환경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 자,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살인이나 뭐 아주 강력한 범죄, 뭐 강도 살인, 그죠? 뭐 이런 어떤 범죄들, 이런 범죄를 설명하는데 사회학습 이론이 과연 적합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인데 살인과 같은 어떤 강력 범죄를 설명하는데도 과연 보고 배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 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 뭐 사회적인 요인, 뭐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지만 어떤 유전적으로 뭐 타고난, 그죠?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어떤 뭐 뇌기능의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완전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아이젠크의 성격 이론, 아이젠크의 성격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록 실증 연구에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죠? 실증 연구를 해봤더니 뭐 좀 아닌 걸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그 중요한 어떤 의의를 가지는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범죄를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사회학습 이론은 주변 환경, 특히 이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이제 함으로써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한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사회인지 이론. 그죠? 자, 사회인지 이론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사회학습 이론하고 제가 이제 같은 슬라이드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사회인지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하고 사회인지 이론. 그죠? 우리가 한번 같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어떤 강화, 그죠? 보상과 처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모방,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학습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사회학습 이론의 어떤 포커스도 이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범죄의 우호적인 어떤 정의,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학습의 원리는 어떤 강화와 모방이다. 그죠? 이게 이제 사회학습 이론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우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반면에 사회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범죄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뭐 사회학습을 통해서 뭐 배웠든 뭐 어떻게 배웠든 범죄자들이 어떤 그들만의 독특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인지 체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회인지 이론의 관점이다. 사회인지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보상과 처벌, 즉 강화와 모방 등을 통해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학습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학습 이론이고, 사회인지 이론은 자,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범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 인지적 해석 과정, 또 그 사람의 인지 체계,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회인지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학습 이론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는 어떤 범죄의 우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강화와 모방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그죠?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이 사람의 인지 체계는 어떠할까? 그죠? 그래서 인지 체계가 다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과정도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뭐 사회인지 이론을 우리가 사회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그 인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지 심리학. 그죠? 그리고 사회 심리학의 영향을 뭐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범죄자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런 이론이 요첼슨과 세임나우의 범죄자적 성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인지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첼슨과 세임나우 이 사람들은 이제 임상심리학자예요.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학이 뭡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전하게 된 학문 분야가 임상심리학이죠.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요첼슨하고 세임나우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그런 어떤 뭐 이상한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갑자기 네. 이상심리, 그죠? 이상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제 관찰하고 치료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범죄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격 이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성격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설명하는 인지 심리학 이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성격 이론이라는 것은 뭐 성격하고 인지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그죠? 뭐 행동, 뭐 말,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측면이라고 보면 인지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죠?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결정하는가. 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죄자 255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쭉 이제 뭐 심리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중에 범죄자 255명이 있었는가 봐요. 14년에 걸친 인터뷰, 14년 동안 쭉 이제 한 사람을 모아 보니까 255명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자의 인지 방식을 이제 유형화했다. 이 사람들이 만난 어떤 범죄자들을. 자, 그래서 봤더니 범죄자는 어떤 일반적인 성격에서 차이가 나기보다는 그죠? 성격은 사람마다 뭐 성격 여러 가지 뭐 성격의 오요인 모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하고 다르다라고 보기보다는 성격은 뭐 일반인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죠? 대인 간 어떤 상호작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사건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사고방식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가 범죄 행동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뭐 이렇게 말로 쭉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적 접근을 했을 때, 그죠? 뭐 어떤 성적으로 어떤 뭐 관계를 맺고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면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왜곡된 인지적 오류라고 보는 것이죠. 왜곡된 인지적 오류고, 그래서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제 폭력을 좀 써서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제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폭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범죄자의 어떤 인지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거절의 의사 표시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누가 뭐 성관계를 이제 뭐 하자는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면은 일반인들은 '아 저거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 표시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의사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저거는 거절이 아니야. 저거는 속으로는 내심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어 강압적으로 해도 속으로는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심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자의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성격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사회학습 이론은 학습에 의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죠? 이건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주변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그죠? 뭐, 남자 친구들이 이제 여러, 이제 뭐 어떤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그죠? 뭐 인제 뭐 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여자들이 뭐 싫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계속 그냥 뭐 하면 돼. 그러면서 막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그런 뭐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강하게 막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인제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친구들한테 막 맞장구를 쳐 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아 그래.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인제 같이 동화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죠? "에이 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그거는 거절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너 혼자만 착한 척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리로부터 따돌림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정적 강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죠? 또 실제로 인제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친구의 어떤 모습을 보기도 하고 모방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사회 학습이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속으로는 좋으면서 싫다고 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어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요첼슨하고 세임나우의 사회 인지론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고방식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범죄자의 어떤 그 가치관들을 인지 체계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게 뭐 어떤 상식선을 이제 벗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명하기. 그죠? 범죄자들은 어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이유를 댄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제 변명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거죠. 변명하기를 잘한다.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뭐 용서를 뭐 구한다라든지 뉘우치다라든지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뭐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자, 이런 것들은 범죄자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 인지 체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뭐 일자리가 없어서 내가 뭐 먹고 살기가 뭐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사기 쳐 가지고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거 하나 훔친 게 죄인가요?" 막 이러면서 그죠? 뭐 합리화 비슷하게 인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변명하기. 그다음에 남 탓하기. 뭐 피해자도 인제 남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뭐 피해자 또는 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저질러 놓고 "맞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강변을 한다라든지. 그죠?
"아니 왜 그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 인간이 맞을 만한 짓을 했어요. 왜 저를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저를 째려보고 갑니까? 맞을 만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때린 게 자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강간죄를 범하고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서 그렇지 뭐 제가 뭐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여자 혼자 밤에 막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어 뭐 그걸 뭐 그 제 잘못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피해자를 탓하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뭐 여성이 짧은 옷을 입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든 말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인데 그죠. 성범죄를 범한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범죄자들은 그 피해자를 탓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범죄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뭐 그죠. 좀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어떤 사건과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번방 사건. 뭐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자, N번방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조금 뭐 가출 청소년 이런 뭐 애들도 있었고 그죠. 이제 그런 피해자들이 있었고 뭐 그 조건 만남 그죠. 어떤 성관계를 대가로 뭐 돈을 뭐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뭐 인제 가해자들에게 인제 응한 이제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인제 보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아 이제 보호해 줄 가치도 없다 피해자들은. 저런 피해자들은. 보호해 줄 가치도 없다. 무슨 가해자들은 솔직히 되게 재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재수 없이 그냥 걸린 거지. 피해자들이 인제 뭐 그런 피해자들을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인제 뭐 그 정도 일을 한 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게시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은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어 자 뭐 "뉴스 보니까 피해자로 나오더만." 막 욕을 막 하고 그죠? "얘네들이 왜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왜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제 고려하지 않고 "왜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얘들 보니까 피해자들 보니까 일탈 계정으로 뭐 이상한 사진 올리면서 스폰 구하고 막 이렇게 하더만. 얘들이 잘못된 거지. 뭐 돈 쉽게 땡겨 쓰려다가 뭐 조주빈이한테 약점 걸린 거라며 뭐 이러면서 오히려 가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고 중립적이고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의 어떤 범죄 행위를 유발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N번방에 "피해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댓글들. 이거 제가 직접 다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캡처해 온 댓글들이에요. 자, 이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뭐 피해자들이 이런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인제 뭐 그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를 차지하고서라도 이 범죄에 대해서 보자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그걸 약점 삼아서 뭐 돈을 갈취하고 뭔가 어떤 성적인 착취를 하고 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해자의 어떤 가해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죠? 뭐 이런 어떤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아유 그냥 쟤들이 그냥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그걸 이용해서 착취하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행위를 한 것은 이런 가해자들의 어떤 행위가 결국에는 어떤 이 범죄를 규정짓는 어떤 결정적인 행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떤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가 있다는 잠재적인 가해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범죄에 있어서 생각할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격이란 것이 있을까? 과연 피해자의 자격. 자, 피해자는 어떠어떠해야 되고 그래서 범죄의 피해자는 반드시 행동이 발라야 되고 우리 사회가 꼭 보호해 줘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범죄의 피해자는 어떤 사람도 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어떤 특정 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은 피해자로서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또 그 가해 행위의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가해 행위만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피해자의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자격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정당화하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열거함으로써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존파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지존파 1990년대에. 그래서 막 어떤 젊은 20대, 그때 뭐 10대도 있었습니다.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존파라는 어떤 그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부자들을 납치해서 살해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래서 주범은 막 사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와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가 막 그 주범한테 현장 검증하는 데서 왜 이런 짓을 이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 못 죽인 게 아니다. 내가 부자들을 살해한 이유는 뭐 타락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한 행위를 어떤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존파 사건의 재조명이라고 이제 유튜브 링크를 제가 걸어놨고, 그죠? 그 밑에 이제 보기 전에 지존파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1993년 7월부터 94년 9월 약 1년 2개월에 걸쳐서 전남 영광군을 거점으로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이 5명을 연쇄살인하고 강도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두목, 김기환, 강동은 이런 사람들이 6명이 결성한 범죄 조직은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이어가고도 사회 부조리가 자신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죠? 이들은 대학 입시 부정, 강남을 중심으로 한 땅 투기 급증 현상. 자, 이때부터 땅 투기가 뭐 난리를 쳤었나 봅니다. 그죠? 지금도 막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어떤 대항,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범죄의 이유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범죄자.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서 몇 년 전에 봤을 거라고,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어떤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게 필요해서 뭐 후원금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뭐 어떤 방송에 한번 나왔습니다. 방송을 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뭐 혼자서 막 딸을 그때 키우고 굉장히 어떤 힘든, 그죠?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근데 이제 딸을 굉장히 이제 뭐 아끼고 소중하게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잘 키우는 이제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불쌍하지만 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아주 착실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이런 이미지로 TV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후원금을 이제 계속해서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모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막 호화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딸 친구를 이제 성폭행하려다가 살해를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떠들썩하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호화 생활을 하고 이랬냐. 그러니까 뭐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하기다. 자, 지존파 사건 우리가 요거 영상 한번 보고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요즘에는 차라리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지존파라는 살인조직의 잔악무도한 범죄 행위는 이제 충격이나 공포의 차원을 지나 우리에게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일당에 대한 현장 검증이 전라북도 장수와 대전 등지의 범행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살인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법 또한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지존파 일당과 취재진이 도착한 곳은 대전 직할시 유성구 세동 한적한 농촌마을입니다. 자신들이 수많은 범행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듯 안매장 장소를 찾기까지는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존파 일당은 지난해 7월 충남 논산에서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해 이곳에 묻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20대 여성이 범인들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앞으로의 범행에서 대담성을 기르기 위한 살인 연습이었습니다. 지존파 일당이 지목한 장소를 50cm 정도 파내려 가자 유골이 드러났습니다. 살해 당시 범인들은 여인을 알몸으로 매정해 유류품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이들은 태어나다 못해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혀서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못 잡아서 하나님 몇십 분이야. 나 그거 저 잘난 여자를 죽였어요? 영은 얘네 스스로 동생들 스스로 저 여자한테 미안한 감정 우리한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지난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20, 30대 여자는 8명이지만 지존파 일당의 희생자로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전라북도 장수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는 전남 영광의 아지트에서 살해해 이곳으로 옮겨온 이종원 씨의 시체를 이 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낭떠러지로 밀어내 단순 사고로 위장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검증이 실시된 현장마다 지존파 일당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온 인근 주민들은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개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당화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